제1장 혁명 100주년. 호거는 예언자 한니 씨는 문제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 호거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둘리시 이야기. 1. 100주년들이란 19세기 후반의 발명품이다. 19세기 후반의 발명품. 미국 혁명 100주년 1876년과 프랑스 혁명 100주년 1889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둘은 일상적인 만국박람회에서 축하되었다. 교육받은 서구 세계의 시민들은 세계 최초의 철교 건설과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바스티유의 폭풍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계가 벌써 한 세기가 지나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1880년대의 세계는 1780년대 그것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 우선 1880년의 세계는 진정한 의미에서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 1880년의 세계, 전 세계적인 것이었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들이 알려지게 되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지도화되었다. 무시할 만한 예외가 있지만 탐험이란 더 이상 발견이 아니라 남극과 북극처럼 가장 열악하고 비우호적인 물리적 환경을 지배하려는 시도로 유형화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들이나 민족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일종의 경기가 되어버렸다. 미국의 피어리는 1909년 북극점에 도달하는 경기에서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경쟁자들을 젖히고 승리했다. 피어리 1909년. 노르웨이의 아문제는 불운한 영국 선장 스콧보다 한 달 먼저 1911년에 남극점에 도달했다. 이 두 모험은 사소한 것이나마 어떠한 현실적인 결과물을 획득하지도 않았고 또 획득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이 두 모험은 사소한 것이나마 어떠한 현실적인 결과물을 획득하지도 않았고 또 획득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무슨 얘기일까? 철도와 증기선은 거대한 땅덩어리인 아프리카의 대부분과 아시아 대륙 그리고 남아메리카와의 내지를 제외하고는 대륙간 혹은 범대륙간 여행을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일 정도로 걸리는 일로 만들었으며 조만간 그것은 며칠 정도 걸리는 일이 되어버릴 것이었다. 1914년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완성과 더불어 파리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일 내지 16일 정도였다. 전시는 이제 전 지구를 넘나드는 정보의 소통을 몇 시간의 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서구 세계로부터 남성들과 여성들은 물론 그들만이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유례없는 숫자와 유례없는 시설을 기록하면서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게 되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시대에서라면 어리석은 환상으로 간주되었을지도 모르는 하나의 간단한 도표를 들어보자. 어리석은 환상. 1879년 거의 100만 명의 여행자들이 스위스를 여행했다. 그들 중 20만 명 이상은 미국인들이었다. 이는 미국 최초의 인구조사 1790년. 인구조사 당시 전체 미국 인구의 20분의 1 이상이 해당하는 숫자였다. 동시에 19세기는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아진 세계였다. 인구학적 수치들은 대단히 추론적인데 특히 18세기 후반은 더욱 그러했다. 수적 확실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지만 1880년대에 살아있었던 15억 정도의 인간들은 1780년대 무렵의 세계 인구의 2배일 것이라는 가정은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19세기는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아진 세계였다. 인구학적 수치들은 대단히 추론적인 것인데 18세기 후반은 더욱 그러했다. 수적 확실성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지만 1880년대에 살아있었던 15억 정도의 인간들은 1780년대 무렵에 세계 인구의 2배일 것이라는 가정은 그다지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항상 그랬지만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수는 아시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추측에 따르면 1800년 무렵에 그들은 인류의 숫자 중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1900년대 무렵이면 전체 인구에서 약 5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두 번째로 큰 인구군은 유럽인들, 인구가 희박했던 아시아 쪽의 러시아를 포함해서 유럽인들이었다. 그들의 수는 1800년에 2억이었던 것이 1900년경에는 약 4억 3천만 정도가 되면서 거의 확실하게 2배 이상 늘어났다.
더구나 그들이 만들어낸 대량의 해외 이민은 세계 인구의 가장 극적인 변화, 즉 1800년과 1900년 사이에 3천만에서 1억 6천만으로 인구가 증가했던 미주 대륙의 등장을 초래한 장본인이었다. 더욱 특기할 만한 것은 북미 대륙인데 이 기간에 약 700만에서 출발하여 8천만 이상으로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구 통계가 거의 없는 황량한 대륙 아프리카는 다른 대륙들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느렸는데 19세기에는 적어도 세 번째를 기록했을 것이다. 18세기 말에는 아프리카인들이 북미와 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인들보다 약 3배가량 많았지만 19세기 말이 되면 아메리카인들이 아프리카인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아졌을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한 태평양 열도의 희박한 인구는 비록 200만에서 600만 사이라고 가정되는 유럽 이민들로 인해 팽창하긴 했지만 인구학적 비중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세계는 한편으로 인구적으로는 더 커지고 지리적으로는 더 작아지고 더 지구화되어 갔으며 지구의 경계는 이동하는 물질적 생산물들과 이념들, 자본과 통신, 상품들과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어 전에 없이 흡수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화에 휘말려들었다. 기록이 남아있는 다른 시대 역사들과 마찬가지로 1780년대 무렵에도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발전된 경제 사회들과 낙후된 경제 사회들, 더 강한 정치 조직과 군사력을 가진 단위들과 더 약한 정치 조직과 군사력을 가진 단위들이 동시에 존재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과 19세기 후반의 인종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주목을 집중시킨 바 있는 남과 북의 지역들, 전통적인 계급사회의 고향이었으며 상당한 정도로 지속되어 온 국가들과 도시들의 참된 고향이었던 세계, 소수에 의해서만 문자가 사용되었던 세계와 역사가들에게는 다행이지만 문자로 기록된 서류들을 생산해냈던 거대한 세계의 일부 지역들이 서로 이러한 간극을 더욱 넓히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일본으로부터 뻗어나와서 중부와 북부 대서양의 해안까지 이르는 세계, 그리고 유럽의 미 대륙 정복을 통해 이루어진 세계, 그리고 인류의 일부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지역들 내에서 이미 커져버린 불균형은 극복되지 못할 것으로 간주되진 않았다.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생산과 부의 측면에서 주요한 전 산업 지역들 간의 차이는 근대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작은 차이였다. 말하자면 1과 1.8 차이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최근 측정된 수치는 1750년과 1800년 사이에 오늘날 발전된 나라들로 알려져 있는 지역의 국민 총생산이 현재 제3세계라고 알려져 있는 지역들과 실질적으로 같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국 제국,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중국 제국의 상대적으로 거대한 무게와 규모 때문일 것이다. 당시 중국인들의 평균 생활 수준은 실제로 유럽인들의 그것보다 우월했다. 당시 18세기의 유럽인들은 재정 중국을 매우 이상한 곳으로 여기긴 했으나 어떠한 지적인 관찰자라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건 중국을 유럽에 비해 열악한 경제와 문명을 갖고 있다고, 더구나 후진 지역이라고 간주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는 세계를 바꾸어 놓은 경제혁명을 배경으로 한 서구 나라들과 나머지 나라들 간의 차이는 처음엔 매우 완만하게, 그러나 나중에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점점 벌어져갔다. 1880년에 이르러 동일한 계산에 따르면 발전된 세계의 1인당 수입은 제3세계의 것에 비해 약 2배가 되었습니다. 1913년에 이르면 최고의 경우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었고 이후에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 1950년에 이르면 간극이 극적으로 늘어나 이 차이는 약 5배로 늘어나고 1970년대에는 약 7배로 늘어난다. 나아가 제3세계와 발전된 세계 가운데서 진짜로 발전된 부분, 즉 산업화된 나라들 간의 차이는 일찌감치 시작되었으며 보다 엄청나게 확대되어 갔는데 1830년 무렵에는 선진국 중 중심부 국가의 1인당 국민 총생산은 제3세계의 2배가 되었으며 1913년에는 최고 약 7배가량 벌어졌다. 이러한 간극을 만들어내고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것을 점점 더 강화시켰던 주요한 원인은 기술이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한 세기 동안 가난한 자들과 후진적인 나라들은 군비의 기술적인 열세 때문에 쉽사리 패배했고 그들이 아주 큰 나라가 아니라면 또 쉽사리 정복될 수 있었다는 점은 명백해져 갔다. 이러한 점은 몇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새로운 것이다. 1770
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침략 당시 프랑스와 마벨루크 군대는 서로 상대할 만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던 까닭에 막상막하를 이루었다. 유럽 군대의 식민지 정복은 기적과 같은 무기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골적인 침략성과 잔혹성, 그리고 무엇보다 규율 잡힌 조직력에 의해 성취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세기의 중반쯤 산업혁명이 군사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의 시대 사장참조, 산업혁명이 군사적인 측면으로 확대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균형은 깨어져 갔고 고성능 폭발물과 기관총 그리고 증기 운송, 증기 운송과 같은 수단들에 힘입은 선진 세계 쪽에 더욱 손쉬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1880년경부터 1930년에 이르는 반세기는 전함 외교의 황금 시대 혹은 차라리 강철의 시대가 되어갔던 것이다. 따라서 1880년 무렵에 이르면 우리는 단일한 하나의 세계를 다룬다기보다는 하나의 세계 체제에 함께 묶여있는 두 부분, 발전된 부분과 지체된 부분, 지배적인 부분과 종속된 부분, 부유한 부분과 가난한 부분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묘사도 문제를 오도할 수가 있다. 심각한 내부적 불평등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작은 제1세계는 자본주의적 발전에 공통된 담지자로서 역사에 통합적으로 취급될 수 있었던 반면 보다 큰 제2세계는 제1세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 말하자면 잠재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제1세계의 종속,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어떠한 점에서도 서로 통합될 수 없었다. 인류의 공통된 이론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중국이 세네갈과 브라질이 뉴 헤브리디스 제도와 모로코가 니카라과와 어떤 점들을 공유하고 있단 말인가. 제2세계는 역사, 문화, 사회구조에 의해서 혹은 제도에 의해서도 서로 통합될 수 없으며 오늘날 우리가 종속된 세계의 가장 현저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른바 대중적 빈곤을 기준으로 해서도 통합될 수 없다. 그렇지. 제1세계는 그렇지만 제1세계와 관련해서만 제2세계는 통합될 수 있지 제2세계 자체로는 통합성의 기준이 없다는 거지. 상당히 이질적이라는 거지. 사회적 범주로서의 부와 빈곤은 특정한 방식으로 성층화된 사람들,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경제나 해당될 수 있으며 종속된 세계의 일부인 몇몇 사회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역사상 알려져 있는 모든 인간 사회들은 분명 어떠한 종류든지 사회적 불평등을 갖고 있긴 했지만 성의 불평등은 차치하고라도 서구를 방문한 인디언 마하라자는 서구적인 의미에서 백만장자로 취급될 수는 있으나 뉴기니의 주장들은 개념적으로라도 그렇게 취급되기란 힘든 일이다. 만일 세계의 한 부분에 속한 평범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그저 보통 노동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따라서 가난한 자라는 범주의 일원이 된다 하더라도 출신 지역에 따라 그들을 하나의 범주로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적실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세계에는 축복받는 지역이 있으며 적도 지역이 훌륭한 예다. 거기서는 아무도 집, 음식 혹은 여가의 부족으로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사실 노동과 여가라는 개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작은 사회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 개의 세계라는 규정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양자 간의 경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주로 지구의 경제적, 제국의 시대에서는 정치적 정복에 의해 성취된 결과로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일련의 국가들은 경제적 발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의 발전에 의해서도 서로 통합되기 때문이다. 주로 지구의 경제적, 정치적 정복에 의해 성취된 결과로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일련의 국가들, 경제적 발전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역사의 발전에 의해서도 서로 통합된다. 역사 과정들은 유럽을 구성하며 이들 지역들뿐 아니라 서구의 북부와 중부 유럽 그리고 몇몇 해외 정착지들을 구성한다. 유럽은 세계 자본주의적 발전의 핵심부를 형성했다. 유럽에는 남부 유럽 지역들도 포함되는데 이 지역은 한때 초기 자본주의 발전의 주요한 역할을 했으나 16세기 이래 침체되어 왔던 유럽의 해외 제국을 최초로 건설한 정복자들인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를 포함한다. 유럽은 또한 광활한 동쪽의 국경지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교 왕국이 말하자면 로마 제국의 계승자이자 상속자들인데 그리스도교 왕국이 1000년 이상을 중앙아시아 지역 군사적 정복자들의 간헐적인 침략에 맞서 싸워왔으며 이러한 침략의 물결은 거대한 유럽 지역에서 점차 추방되어만 갔다.
이와 같은 침략은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이 지역을 통제하던 때 오스만 제국을 형성시킨 바 있는데 이 제국이 유럽을 지배했던 날들은 분명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1880년 무렵에도 그것은 여전히 몇몇 섬들뿐만 아니라 발칸 반도를 가로지는 일부 지역, 현재 그리스,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불가리아의 일부와 알바니아 전부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 재정복되었거나 해방된 영토들은 다만 특별히 취급하는 경우에만 유럽이라고 간주될 수 있었다. 사실 발칸반도는 현재에도 여전히 근동이라고 언급되고 있으며 사실 따라서 남서아시아는 중동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다른 한편 터키를 밀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두 국가 합스부르크 제국과 무엇보다 차례 러시아 제국은 영토와 인민들의 일부 혹은 전부가 갖고 있는 악명 높은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열강들이었거나 혹은 유럽 열강이 되었다. 따라서 유럽의 커다란 부분은 자본주의적 경제 발전과 부르주아 사회 핵심부에서는 기껏해야 주변적인 것에 불과했다. 어떤 지역에서는 거주자들 대부분이 동시대인들 그리고 지배자들과 분명히 다른 세기를 살았다. 1880년경 동일한 제국에 속해 있던 저지 오스트리아에서는 인구의 11%가 문명이었던데 비해 날마티아의 아드리아, 연안 혹은 부코비나에서는 인구의 88%가 문명이었다. 교육받은 많은 오스트리아인들은 아시아는 빈 동쪽의 큰 길로부터 시작된다는 메테르니의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고 북부 이탈리아인들은 대부분의 남부 이탈리아인들을 아프리카의 아만인과 같은 종류의 인간으로 취급했으며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 두 왕국 내 후진 지역들은 국가의 일부로 여겨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유럽적인가 아시아적인가 라는 질문은 보다 진지한 것인데 이는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동쪽으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전 지역이 매우 얇은 층을 이루는 교육받은 자들을 제외하면 모두 부르주아 사회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사실 불꽃 튀는 공개적인 논쟁의 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고립된 발칸 산악지대의 여러 비지들과 같은 것들을 제쳐놓는다면 제2세계와 비교해볼 때 땅과 바다를 넘어 확장된 최소한의 경제, 정치, 문화의 세계에는 제1세계의 후진 지역조차도 진보된 것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비록 러시아의 지배자가 체계적으로 서구를 2세기 동안 넘보았고 핀란드와 발트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분명히 이보다 진보된 폴란드의 일부와 같은 서구 경제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후진지역이었다. 러시아 정부가 서구의 모델을 따라 대중적 산업화의 정책에 몰두한 덕분에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확실히 서구의 일부였다. 정치적으로는 짜르 제국은 식민지라기보다는 식민주의자였으며 문화적으로는 러시아 내에 교육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19세기 서구 문명의 영광스러운 부분 중 하나였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북동지역 가장자리에 위치한 부코비나의 농민들은 여전히 중세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수도인 체르노프치는 독특한 유럽적 대학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방되고 동화된 유태인 중간계급은 결코 중세적이지 않았다. 유럽의 다른 한쪽 끝인 포르투갈은 주권국가들의 모임의 일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역사의 혜택으로 인해 거대한 식민제국으로 남을 수 있었다.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는 라이벌인 유럽의 열강들이 어떻게 그것을 분할할지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포르투갈이 유럽이었기에 그것의 영유권이 식민정복을 위한 제물로 간주되지 않았던 까닭도 있다. 포르투갈이 오직 유럽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제물로 간주되지 않았다. 식민지의 제물로. (1880년경에) 유럽은 세계를 지배하고 변형시킨 자본주의적 발전의 기원적인 핵심부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코 세계 경제와 부르주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역사에서 이보다 더했던 유럽의 시대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와 같은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인구면에서도 유럽은 19세기의 전반부보다 후반부에 세계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마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수백만의 인구가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인구의 성장은 더욱 빨라졌다. 비록 간발의 차이로 그리고 맹렬한 산업화의 속도로 미국이 장래의 전 세계적인 경제적 초강국이 될 것은 분명했지만 당시 유럽의 산업적 성과율도는 여전히 미국보다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주요한 기술적 진보들 역시 여전히 기본적으로 대서양의 동쪽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자동차, 영사기와 무선들은 유럽에서 최초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다. 비록 일본이 세계 정치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근대 세계 경제에서는 매우 늦은 출발자에 속했다. 고급 문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백인들의 해외 거주지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구대륙에 종속되어 있었다. 그리고 비백인 사회에 교육받은 소수 사이에서도 이들이 서양을 자신들의 모델로 삼았던 한 유럽의 종속은 보다 확실한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맹렬하게 성장시키는 미국의 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체오프, 차이코프스키, 보로딘 그리고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있는 러시아가 훨씬 강국이었다. 이민간 이후에도 오랫동안 영국적인 기질에 훨씬 더 가까웠던 제임스를 끼워넣는다 해도 마크 트웨인과 휘트먼의 미국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 유럽의 문화와 지적인 삶은 여전히 주로 잘 살고 교육받은 소수의 전유물이었으며 그러한 환경을 위해 그리고 그 내부에서 원활히 작동하게끔 개조되었다. 자유주의와 그것의 배경을 이루는 이데올로기가 기여한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엘리트주의적인 문화적 성취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데 있었다. 박물관과 개방도서관들은 그것의 특징적인 선치들이었다. 20세기의 대중문화의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는 보다 민주주의고 평등주의적인 미국 문화는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어느 시기까지는 기술적인 진보를 추동하는 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학의 영역에서도 20세기의 초반 25년 동안 노벨상의 지리적 분포에 의해 판단해보건대 미국은 여전히 독일과 영국보다 한참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작은 네덜란드보다도 뒤져 있었다. 그러나 제1세기의 일부라 해도 종속성과 후진성의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겠지만 1868년 이래 체계적으로 서구화를 시도한 일본과 1880년의 시점에서 볼 때 주로 북서유럽과 중부 유럽에서 건너온 많은 유럽의 후예들이 정착한 해외 영토들, 물론 이들 지역 가운데서도 원주민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지역은 예외적이지만 영토들을 제외한 제2세계는 분명히 종속적이고 후진적인 지역에 속했다. 동일한 범주라고는 하나도 공유할 것이 없는 이 사회들을 19세기 역사를 만든 이들의 반대되는 19세기 역사의 희생자들로 위치지은 것은 종속성, 보다 정확하게는 서구의 무역로와 기술로부터 떨어져 있을 능력도 갖추지 못했고 그것을 대체할 수단도 갖추지 못했으며 그렇다고 무기와 조직을 갖춘 무장병력들에 대항할 수도 없었던 바로 그것이었다. 서구의 잔혹한 위트는 약간의 군사적 단순화를 가미하여 이 같은 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갖고 있네. 그들에게는 없는 맥심 총을. 이러한 차이와 비교해본다면 멜라네시아 섬 등의 석기시대 사회들과 중국, 인도 그리고 이슬람 세계의 도시화되고 복잡한 사회들 간의 차이는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예술이 찬란하다는 것, 고대 문화의 유물들이 놀랍다는 것, 주로 종교적이었지만 몇몇 서구학자들을 감동시킨 철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 국가들과 맞먹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시들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었겠는가. 기본적으로 침략당하는 자들의 감정이 무엇이었든 간에 힘없는 족속들은 가판 위에 일련의 상품꾸러미들과 무장한 병사들 그리고 이념들을 실어나르면서 침략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그들의 우주를 사정없이 바꿔놓는 함선들의 자비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사실은 두 세계 간의 분화가 단순히 산업화된 나라들과 농업적인 나라들 간의 도시문명과 농촌문화 간의 분화에 그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제2세계는 베이징이나 콘스탄티노플과 같이 제1세계보다 오래된 그리고 혹은 그만큼 거대한 도시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19세기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은 제2세기의 내부에 그들의 경제적 관계의 흐름이 통과되는 부적절하게 거대한 도시 중심들을 만들어냈다. 예컨대 멜버른, 부에노스아이레스, 캘커타와 같은 도시들은 1880년대 무렵 각각 약 50만 정도의 주민들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암스테르담, 밀라노, 버밍엄 혹은 미넨보다 더 큰 도시들이었으며 약 75만의 인구를 가진 봄베이의 경우에는 유럽의 도시 6을 합한 것보다도 컸다. 몇몇 특별한 예외들이 있었지만 제1세기의 경제 부분에서 도시들은 농촌에 비해 인구수가 더 많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된 세계에서도 농업 부분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남아있었다. 오직 유럽 6개국들만이 남성 인구, 일반적으로 주요한 다수 가운데 농업 부문의 인구보다 적은 숫자들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 6나라들,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들은 오래된 자본주의적 발전의 중심부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영국이 농업 부문의 보유 인구가 가장 적었는데 그것은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 정도였다. 다른 곳에서는 보통 30에서 45% 정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발전된 지역에 상업화되고 산업화된 농업과 후진 지역의 농업에는 차이가 있었다. 덴마크와 불가리아의 농민들은 마구간과 논밭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1880년대의 시점에서는 경제적으로 아무런 공통점이 없었다. 물론 19세기 후반의 인종학자들과 민속학자들이 농촌 부문에 존재하는 낡은 전통과 민중의 풍습을 검토했을 때 알게 되는 것처럼 고대의 수공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은 여전히 고대적 과거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삶의 방식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 혁명적인 농업조차도 여전히 그들을 과거에 묶어두고 있을 뿐이었다. 반대로 산업은 전적으로 제1세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종족적 그리고 식민지적 경제들에서 출현했던 하부구조들, 예컨대 항구들과 철도들과 추출적 산업들, 광산들, 그리고 많은 후진적 농촌 지역들에서의 주택 산업들과는 별도로 초기 단계부터 인도와 같은 종속적인 나라에서는 19세기 서구적 유형의 몇몇 산업들, 주로 섬유 산업과 음식 가공업 등이 완만하게 발전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중심부의 이해관계와 상당한 마찰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했던 것도 있었다. 금속 산업의 경우는 제2세기에 깊이 파고들어갔다. 인도의 거대한 타타 철강 회사는 1880년대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가족 규모의 장인들에 의한 소생산 혹은 생산물을 내다 파는 작업장들은 대부분의 경우 종속된 세계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발전된 세계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독일학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연구된 것처럼 이와 같은 부분들은 근대적 유통과 공장들과의 경쟁에 직면하여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것은 여전히 상당한 힘을 갖추고 생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근대성의 범주로 위치짓는 것은 대개는 올바른 것이다. 1880년대 무렵 발전된 세계, 그리고 이에 동참했던 일본, 이 세계 바깥에 존재하는 어떠한 나라들도 산업화되었거나 혹은 산업화의 도정에 있었다고 묘사될 수 없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농업적이었고 대중들의 마음에 공장들이나 철공소가 금세 연상되지 않는 발전된 나라들조차도 이미 고도의 기술사회 그리고 산업사회의 파동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컨대 덴마크를 제외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은 그 가까운 과거의 시점까지도 악명 높은 빈곤과 후진성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수십 년 내에 그들은 영국이나 독일을 포함한 다른 어떤 유럽 지역들보다 1인당 전화 보유 대수가 더 많게 되었다. 이들 나라들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미국보다 더 많이 수상하였으며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이해를 염두에 둔 특별하게 조직된 사회주의적인 강력한 정치적 운동을 보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욱 분명한 것이지만 진보된 세계랑 급속하게 도시화하는 세계, 극단자의 경우에는 전례를 찾기 힘든 도시 거주자들의 세계로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1800년경의 유럽에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가 7군데밖에 없었고 도시 전체 인구의 약 500만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890년쯤 되면 103개의 도시가 존재하게 되고 전체 인구는 6배가량 늘어났던 것이다. 1789년 이래 19세기가 발생시킨 것은 바쁘게 움직이는 수백만의 거주자들을 가진 개미굴 같은 거대한 도시들, 바로 그것이었다. 19세기에 런던과 같은 인구 100만의 도시 대열의 세 개의 도시 파리, 베를린, 빈이 동참하게 된 것은 18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도시화는 광범위하게 분배된 중개체제와 거대 도읍들, 점차적으로 농촌지역을 삼켜버리게 된, 그리고 도시와 산업기지들의 거대한 집합지역 혹은 밀집지역을 만들어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들은 영국의 타인사이드와 클라이드,
클라이드 사이드 혹은 독일의 루르 지방 같은 대규모 생산기지 혹은 펜실베니아 석탄 철강 벨트 같은 것들이었는데 이들은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중공업 발전의 산물들로서 비교적 새로운 것들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수도, 정부의 행정 중심지, 다른 제3의 활동지역 혹은 주요한 국제항구, 물론 이러한 도시들도 대규모의 인구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었지만 국제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거대 도시들이 아니라는 법은 없다. 다시 말해 거대 도시라고 해서 반드시 주요한 도시들이어야 할 필요는 없었다. 흥미로운 것은 런던, 리스본, 코펜하겐을 제외한 1880년 무렵에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가진 도시를 보유했던 유럽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가지 기능, 거대 도시와 주요한 도시. 거대성과 주요성. 대단히 명백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세계의 두 부분 사이의 경제적 차이들을 한두 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양자 간의 정치적 차이를 요약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 변종들을 만들어내거나 보유하고 있는 적절히 진보된 나라를 상정하는 데 무엇이 바람직한 구조와 제들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은 명백히 존재한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주권을 가진 그리고 국가적 경제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크며 광범위하게 자유주의적이고 대의적인 종류의 법적 정치적 제도들의 단일한 틀을 가진 예컨대 단일한 헌법과 법의 지배를 향유해야 한다. 어느 정도 동질적인 영토 국가를 형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하위 차원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지역적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져야만 한다. 그것은 시민들, 즉 조합체들이나 집단 혹은 공동체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적 정치적 권리를 확실하게 향유하는 영토 내 개인 거주자들의 집합인 시민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밖에 시민들이 민족 정부에 대해 갖는 관계는 직접적이어야 하며 어떠한 집단들에게 매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서들은 발전된 나라들, 1880년 무렵 이들 나라들 대부분은 앞서 지적한 모델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었다. 발전된 나라들에서뿐만 아니라 근대적 진보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지 않으려는 사람들 모두가 받아들였던 것들이었다. 그러한 정도로 하나의 모델로서의 자유주의적 입헌 민족 국가는 발전된 세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모델에 입각하여 움직인 국가들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중앙집중적인 변형물이었던 프랑스보다는 연방제적 변형물인 미국을 따랐는데 그 애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17개의 공화국과 1880년대 무렵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된 하나의 제국, 브라질로 구성되어 있었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현실은 명목상의 입헌 군주제 국가들이었던 남동 유럽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한 바 있었듯이 헌법 이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악명 높은 사실이다. 그런데 비발전된 세계의 대부분은 이러한 형태의 국가 혹은 이와 유사한 국가조차 전혀 갖고 있지 못했다. 이들 국가들 중 일부는 유럽 열강들의 소유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직접적으로는 그들에게 통치되었다. 이들 식민제국들은 짧은 기간에 엄청난 범위로 확장되어 갔다. 이들 가운데 일부, 예컨대 아프리카의 내부는 당시에 사용되었던 다른 용어, 부족도 이보다 더 나을 것은 없었겠지만 당시의 유럽적 의미에서 국가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부적절한 정치적 단일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일부는 중국,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들과 같은 매우 오래된 고대 제국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유럽 역사와 비견될 수 있지만 확실히 19세기 형태의 영토적 국가, 민족 국가가 아니었으며 또한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나라들이었다. 다른 한편 이와 같은 것들은 동일한 고대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와 똑같은 불구족 성격을 쉽게 받아들일 정도로 불안정했다. 그러나 열강으로서의 상속된 지위로 인해 부분적 혹은 주변적으로나마 발전된 세계에 속했던 일부 시대착오적인 제도들, 짜르 제국과 합스부르크 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정치, 즉 유럽의 외무성과 정부를 합친 것. 국제정치 측면에서 그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세계의 다른 지역에 의해 주권국가로 취급되는 나라의 수는 오히려 적당하다 할 만했다.
1875년 무렵 유럽에는 17개 이하 6열강인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오스만 제국을 포함하여 미 대륙에는 17개, 실질적인 열강 중 하나였던 미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에는 4 내지 5개, 주로 일본, 그리고 중국, 페르시아와 같은 두 고대 제국, 아프리카에는 아마도 대단히 주변적인 3개, 모로코, 에티오피아, 리베리아가 존재하고 있었다. 지구상 가장 많은 공화국들의 집합체를 갖고 있던 아메리카 대륙의 바깥에 존재하는 나라들 대부분은 비록 그들 가운데 일부 발전된 나라들은 입헌군주국들이었거나 적어도 선거 대표제와 같은 종류의 방향으로 공식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주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유럽에는 스위스와 1870년 이래로 프랑스만이 예배였다. 짜르, 오스만 제국은 하나는 발전의 한계 선상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분명히 희생자의 세계에 속했다. 유럽에서는 유일한 예외에 속했다. 비록 몇몇 대영 제국 내에 명목상의 백인 정착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들은 상당히 민주적이었지만 이들은 미국의 몇몇 로키 산맥주와 동떨어진 다른 주들보다는 더 민주적이었다. 스위스, 프랑스, 미국 그리고 가능하다면 덴마크를 제외하면 대의제 국가들 중 어느 것도 민주적인 이 단계에서는 배타적인 남성 투표의 기초에 있지 않았다. 또한 유럽 바깥의 나라들에서는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원주민들, 인디언, 토착민 등등 원주민들의 박멸로 나타났다. 원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추방되거나 종종 박멸에 의해 제거되지 않았던 곳에서도 그들은 정치적 공동체의 일부가 될 수는 없었다. 1890년경 미국에서 6,300만의 거주민들 가운데 원주민들은 단지 23만 명에 불과했다. 발견된 세계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려 했거나 모방하도록 강요되었던 나라들의 주민들 가운데 성인 남성들은 점차 부르주아 사회에서 최소한의 구성범주, 즉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란 범주로 자리 잡았다. 법적인 농노제는 유럽 어디에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서구가 지배하던 세계의 거의 모든 곳에서 종식되었던 법적 노예제는 그 마지막 피난처였던 쿠바와 브라질에서도 마지막 세월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것은 1880년에는 소멸하였다. 하지만 법적인 자유와 평등은 진정한 불평등과 병존할 수 있었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사회의 이념은 아나톨 프랑스의 황제 평등 속에서 법은 모든 남성들에게 리치에서 식사할 수도 다리 아래서 잘 수도 있는 동일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아이러니컬한 문구에서 매끈하게 표현됐다. 그러나 이제 발전된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배타적인 특권의 분배를 결정하는 것은 출생이나 법적인 자유 혹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돈과 돈의 부족이었다. 그리고 법적인 평등은 재산상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권력이 사실상 의존했던 정치적 불평등 또한 배제하지 않았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흑인은 물론 남이탈리아와 미국 주변 지역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라면 잘 알고 있듯이 상당한 정도의 초법적 강제를 행사할 수도 있었다. 그러한 불평등이 여전히 공식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체제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계의 일부들과 적어도 공식적인 이론상으로는 용납되지 않았던 일부 세계의 차이는 명백했다. 고문이 여전히 사법적 과정의 법적 형태였던 나라들, 즉 중국 제국과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 간의 차이도 마찬가지였다. 비록 경찰들이 전술적으로 고문 가능한 계급과 고문해서는 안 되는 계급, 소설과 그림의 억구를 빌리자면 계급 간의 구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한다면 세계의 두 부분 사이에 존재하는 명백한 차이는 문화적인 것이었다.
1880년까지 발전된 세계의 지역이나 나라들은 압도적인 다수의 남성과 점차적으로 많은 여성 인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또 발전된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지적 세계 일반에서 고대 정교와 전통주의 그리고 미신의 주술로부터 해방되었으며, 점점 더 근대 기술의 본질적이었던 과학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독점했던 지역이나 나라들로 구성되었다. 1870년대 후반까지도 다수의 문맹자들이 있었던 유럽 지역이나 나라들은 거의 확실하게 비발전되었거나 후진적인 나라들로 분류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성립한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에스파냐, 러시아 그리고 발칸 제국들은 자리야 발전의 주변에 속하는 정도였다. 오스트리아 제국, 헝가리를 제외한 오스트리아 제국 내에서는 체코 땅의 슬라브인, 독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맹자가 적었던 이탈리아인들과 슬로베니아인들은 나라의 진보된 부분을 대표했으며, 압도적으로 문맹자가 많았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는 후진적인 부분을 대표했다. 당시 제3세계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문맹자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도시들은 후진성이 확실한 지표가 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도시 거주민들은 시골 거주민들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탈적인 측면에서 꽤나 명백한 문화적 요소가 존재했다. 예컨대 가톨릭, 이슬람교 그리고 다른 종교와는 달리 저 유명한 기독교와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대중교육이 장려되었다. 1850년 무렵 가난하고 압도적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스웨덴과 같은 지역에서는 인구의 10%만이 문맹자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가난한 농촌지역이 많았던 세계들 중유럽과 북미에 연결되어 있는 발틱해, 흑해 그리고 북대서양 지역을 포괄하는 가운데서도 기독교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다른 한편 이 같은 점은 경제적 발전과 노동의 사회적 분업에서도 가시적으로 반영되었다. 1901년 무렵 프랑스인들 중에서도 어부들은 노동자들이나 내지인들보다 3배가량 문맹률이 높았고, 농민들은 2배가량 높았으며,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약 절반 정도, 공공 업무와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대부분 문맹을 벗어나 있었다. 자영업을 꿈꾸는 농민들은 농업 노동자보다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약간은 문맹률이 높았지만, 전통적인 산업 분야의 종사자들은 문맹률이 다소 낮았고, 무역업자들은 노동자들보다 더 높은 문자 해독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비록 자신들이 소유했던 회사의 회계원들보다는 낮았지만, 이처럼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요소들은 실질적으로 불가분할 것이다. 국가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의 지원 하에서 보편적인 기초교육을 받을 기회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던 추세로 인해 당시 발전된 나라에서 확립되었던 대중교육은 소수의 엘리트 문화나 교육과는 구별되었다. 비록 유럽 지식인들, 이슬람교도와 힌두교 학자들 그리고 동아시아의 관료들 같은 계층들의 고등교육은 서로 공통점이 거의 없었지만, 유럽적인 패턴을 채택하지 않는 한 지구상에서 문자를 해독한다고 알려져 있는 길다랗게 연결된 지역적 연결선 위에 있는 두 부분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대중적인 문명이 광범위했던 러시아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수적으로 매우 제한된 소수의 문화가 뛰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진 않았다. 그러나 어떤 교육기관들, 예컨대 서구의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본질적으로 세속적인 대학들과 이와는 상이한 목적을 가진 것이긴 해도 오페라하우스, 자본의 시대 권말의 지도를 참조할 것. 오페라하우스는 유럽인들이 지배하는 지역 혹은 발전된 지역들을 정형화하는 것들이었다. 두 기관은 지배적인 서구문명의 침투를 반영하는 것이었다.